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재근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소개해 준 것처럼 오늘 강의 주제가 따뜻한 행정, 인문학적 행정, 그리고 공직가치 이런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여행한다. 한 사람의 이렇게 그 일생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직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20년, 30년 그 일생을 시간여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재미있게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중간중간에 요거는 한번 좀 메모를 해가지고 가십시오 하는 것은 그것만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옛날 얘기 듣듯이 또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해요. 행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무원이 이제 행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공무원이 행복할 수 있으려면 돈도 적게 준다고 하고, 그런데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뭐 9 to 6 이렇게 해가지고서 9시에 딱 일 시작해서 6시면은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죠. 굉장히 그 고달프고 힘든 직업일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슬슬 실망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기회만 되면 다른 좀 직장으로 한번 옮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얘기를 한번 쭉 한번 들어보세요. 공무원의 이제 행복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플라톤이나 이 철학의 관심이 결국은 행복이 뭐냐, 그리고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그리고 인간은 왜 사느냐, 뭐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는 그런 그 주장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주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행복은 우리의 가장 큰 화두죠. 네. 공무원이 저는 먼저 행복해야 된다. 공무원은 우리 헌법에 나오는 것처럼 국민에 대한 봉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고 나중에 자기가 행복해야 되는 것이 공직이죠. 사실 선공후사. 예? 예. 그거는 뭐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공무원이 먼저 행복해야 된다. 국민보다. 어느 회장님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평생의 꿈인 회장님이 계셨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나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니까 기술이 당장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진 기술을 제휴를 해야 돼. 그때 그 제휴를 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배우려니까 직원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들을 일본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야, 너희들 가서 좀 많이 배우고 와라. 응?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주변에 들어보니까, 어이, 안부계 회장, 자네 직원들 말이야, 일본 가서 거지 생활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최고 많은 출장비를 주고 마음껏 돈 쓰고 오라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전자가 우리나라가 최고죠. 가전제품 LG전자, 삼성전자 최고지만 옛날에는 소니, 일본 게 최고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코끼리 밥통이라고 해서 이 전기 밥통이 일본에서 나온 그 밥통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았어요. 거기에다 밥을 하면 약간 미질이 안 좋아도 아주 그 밥맛이 좋아서 일본에 이제 여행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코끼리 밥통 하나씩 사가지고 오는 거야.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뭐 이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 코끼리 밥통. 지금이야 10만 원 별거 아니지만은 그 전에 이제 몇십 년 전에 해외여행 이제 시작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코끼리 밥통 사기 위해서 10만 원, 또 조그마한 카스트 레코더
워크맨이나 뭐 이제 소니나 뭐 이런 거 사기 위해서 그 10만 원, 20만 원 쓴다는 건 꽤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해외여행이 이제 자유화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럴 때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 갔으니까 코끼리 밥통 사와야 되고, 집에 사랑하는 아내한테 화장품 좀 사가지고 오고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화장품도 지금은 한국 화장품이 제일 좋죠. 설화수. 이건 뭐 저 불란서에서 나온 이런 화장품보다 더 좋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사무관 때 또는 서기관 때 공무 국어여행 가면은 제일 먼저 비행기 안에서 불란서제 그 화장품 콤팩트나 그 립스틱을 사가지고서 우리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하나씩 이렇게 준다고 사고 그랬다고.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죠. 그거보다 우리께 훨씬 비싸고 품질도 훨씬 좋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임원들이 어떻게 가서 코끼리 밥통 사고 화장품 사고 전자제품 사려고 준 돈을 아껴가지고 호텔에서 안 자고, 응? 말하자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모텔이나 여관이나 이런 데서 자는 거야. 회장님은 돈을 마음껏 타고 다니라고 차비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는 거야. 벤츠를 구경도 못하고 벤츠를 타보지도 않은 놈들이 어떻게 벤츠를 만들겠니? 응? 5성급 호텔에서 5성급 서비스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5성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니? 야, 지금부터 내가 늘 쓰는 대로 줄게. 실비로 줄게. 응? 실비로 줄 테니까 마음껏 좀 쓰고 와. 가서 최고 좋은 데서 자고 최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최고 좋은 서비스를 받고 와. 그래야 그 차가 좋은지를 알고 그 서비스가 좋은지를 알고 그럼 나중에 그 차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그걸 우리 이제 그 회사의 직원들이 깨닫고 갔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명품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명품을 만들 수 없어요. 국민한테 행복을 주라고 하는 공무원이 지가 행복하지 않고서 행복이 뭔지도 몰라. 행복한 공무원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요. 공무원이 행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려야 될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아니고 공직자로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의무예요. 여러분들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공직자로서 국민을 배신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야 돼요? 응? 돈도 많이 안 준다고 그러고 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데 하는 일도 처음에는 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줄 알고 왔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조그마한 서류 만드는데 그 서류에 20만 원, 10만 원, 30만 원짜리 출장 서류나 만들고 앉아있고 응? 행복할 수가 있나?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제 경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33년의 공무원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치고 그리고 그것도 또 이후에 또 사기업이나 이런 데 안 가고 또 공직으로 와서 유엔이라고 그러는 국제공무원 내가 가서 또 3년간 일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 일 끝나니까 또 나를 기다렸다가 어디서 와가지고서 또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마다하고 또 공적인 업무 대전 세종연구원장 하고 있고 대전 세종연구원이 공인입니다. 이게 재산 공개 대상 자리예요. 제 재산은 언론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공개된다고. 우리 애들 재산까지도.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왜 그걸 하냐? 이걸 할 때 저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는 행복하게 됐는가? 어떻게 해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행복한 삶을, 이 여정을 후배 공직자들한테 좀 알려줘가지고 조금 참고 견디면서 그래도 그 중에 몇 사람은 나와 같은 길을 가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동료가 있고 오른쪽에 상사가 있고 위에 일이 있죠. 예?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고 동료하고 상사가 있어. 여기 보면은 나는 나의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아, 나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말이지 굉장히 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이웃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그런 일. 일과 나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고 또 동료들하고 나 사이에는 재미가 있어. 그래서 집에 갔다가 그 이튿날 출근하는 것이 기다려져. 아, 나는 가면 말이지, 아무개하고 말이지, 김주무관하고 말이지, 만나는 게 즐거워. 그 녀석하고 말이지, 하루 종일 일하고 밥 먹고 일도 하면서 재밌게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너무 재밌어. 아침에 그놈 얼굴이 보고 싶어. 재미가 있어, 동료하고 사이에. 가면 말이지, 직장 동호인 활동도 하면서 같이 탁구도 치고. 근데 반면 재미가 없으면 이렇게 어떻게 돼? 저놈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나 쟤만 보면은 아침 먹은 것도 그냥 올라올 것 같아. 이런 인간관계도 있다고. 만약 동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그런 동료가 있다 그러면은 직장 가기 싫다고. 애들이 학교 가기 싫은 이유를 잘 보면은 친구 관계가 제일 영향을 많을 때가 있어요. 가면은 그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정말 아침에 일하는 학교 가기 싫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나하고 동료 사이에 이게 재미가 있는 관계가 있거든. 그리고 나하고 우리 계장님, 우리 팀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말하면 그래도 진심을 다해서 내 윗사람이 믿어주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야, 그래. 아이고, 야, 수고했다. 야. 이 정도면 됐어.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서 하면 되지 뭐. 처음부터 뭐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그 일방적인 지시라기보다는 그래, 좀 힘들더라도 저 여건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힘든 일을 가지고 왔겠지.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신뢰관계가 있는 데가 있어요. 뭐 금평을 줬어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부족하게 나온 것 같아도 그래, 우리 과장님 어련히 알아서 잘 줬겠지. 다 나는 나만 보고 있지만은 과장님은 전체 직원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잘 판단해 주셨을까? 이렇게 신뢰. 참 이 생각만 해도 즐겁죠. 응? 이런 직장에 만약에 내가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직장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은 행복한 직장이라고 불러. 행복한 직장의 3요소에 일과 나 사이에는 나는 일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 보람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내 동료들하고 늘 항상 재미있고 나와 상사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있는 직장. 이게 행복한 직장이에요. 이거는 로버트 레버링이라는 분이 지은 책 훌륭한 일터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관을 맡아서 일하다가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가끔가다 이거 들춰봅니다. 근데 그 책의 그 두꺼운 책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직장에 있으면 행복한 거지. 이 행복에 대해서 뭔지 알아보자고요. 다 행복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깊이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는 볼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행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생각한 대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통상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행복을 만족스러운 심리적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제 만족스러운 심리적 상태가 올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하는 일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내 경험으로 그래. 그러면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3요소라고 그래, 3요소. 첫 번째, 행복의 첫 번째 요소는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 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등학생들한테 네 하고 싶은 너 앞으로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성년이 됐으니까 뭐가 제일 하고 싶어 하면은 아마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자신 있게 나 뭐가 하고 싶어 대답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인생은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대학교 가서 이제 뭐 책도 읽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찾아야 돼.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뭐 남을 괴롭히고 싶다고 해서 남을 괴롭히고 뭐 밤에 오토바이 타고 막 쌩쌩 소리 내면서 달리고 싶어서 달린다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조건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일치가 돼야 돼. 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이 사회에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이 사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존속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걸 우리는 통상 공적 가치라고 해요. 공적 가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힘센 사람하고 그냥 놔두면 힘센 사람하고 힘이 없는 사람하고 사이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겼을 때 힘센 사람이 핍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게 형평을 좀 이루고 좀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 에퀴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누군가는. 안 그러면은 힘 있다고 힘 있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가듯이 침공하듯이 그렇죠? 그것이 뭔지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100가지 중에서 해야만 하는 일, 그 중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덜 의미 있고 덜 가치 있는 거, 보람이 덜한 걸 다 제외하고 나면 이제 그 중에 해야만 하는 일이 남겠지. 해야만 하는 일. 그러면은 하고 싶은 일하고 해야만 하는 일하고 일치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20개 됐다. 그럼 20개를 가지고 내가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만 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20개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해야 돼. 이걸 해내야 돼. 그래서 공직이라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 공무원 돼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 봉사를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난 공무원 정말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했고 보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이 그래 맞아 매일매일 이렇게 참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구나 해서 이거 해야만 하는 일이야.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생긴 이래로 가장 먼저 생긴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I 나오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공무원 없어진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인류가 망하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존속해야 되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단지 어떤 일에 중점을 두고서 공무원이 일을 해야 되는가는 달라질 수 있지. 그치? 그렇지만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모여 살게 되면 그 속에서는 다 갈등이 생기고 이 조정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누가 해야 돼?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그 일은 조정을 못해요. 그죠? 공적 가치나 어떤 공적 철학, 공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그걸 조정을 해야지만이 그 사회가 이해를 하고 유지가 된다면 깨지지 않고 그게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공무원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지 어떤 식으로 공무원이 해야 되는 그 영역이 바뀌느냐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본질적으로 점점 더 번창해 가는 이 직업의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제가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이제 해놨어요. AI가 등장했을 때 과연 공무원 직업이 잃어버리냐? No. 아니다.
그때 더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 왜? AI가 해낼 수 있는 것은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능력을 발휘하지만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효율성이나 효과성보다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둘러보고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AI가 기세를 부리면 기세를 부릴수록 공무원이 해야 될 그 영역은 더 중요해진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공무원 되기로 했지만은 실제는 어때요? 공무원 되기 쉬워요? 100대 1, 50대 1, 그죠? 그것도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차례 이렇게 가지고 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정도만 되면,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들은 행복의 단계에 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행복하지 않죠. 그렇게 많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국민은 공무원한테 헌법 제8조 1항에 공무원 너는 너를 희생해서라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런 생각 가지고서 온 사람 뭐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것보다는 그냥 직장인으로서 내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응?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왜? 행복하려면은 나와 내 가족의 그 삶을 영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기업을 갈 것이냐, 공직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뭐를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내 선택의 문제니까. 그지? 근데 단지 나는 공직을 택했어. 왜? 망하지 않을 기업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업이니까. 또, 폼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덜 해. 솔직히, 기업체에서 부장이나 이사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봉급은 1억, 2억, 몇 억씩 받는다 할지라도 일단 관공서 와가지고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공직자 앞에 서면은 사무관이나 주사나 주사부한테도 어쩔 수 없이, 그죠? 아쉬운 소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좀 힘 좀 쓰면서 폼나게 살아보자. 또, 야, 요새는 연금이 최고야. 공무원 연금 말이지, 그 좀 줄어든다고 뭐 하고 그래도, 야, 국민연금 보면, 이거 말이지, 뭐, 평생 부어도 말이지, 100만 원 안쪽, 이쪽 저쪽 준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공무원 연금 아무리 이제 뭐, 이렇게 뭐, 바뀐다고 해도, 그거보다 못하진 않겠지. 그 다음에, 사기업은 말이지, 망하기도 하니까, 구조조정이나 인력조정에 의해서 신분이 불안정한데 공무원은 법적으로 지가 잘못하지 않으면 쫓아내지 않는다더라. 잡 시큐리티. 이것 때문에 나는 공무원이 됐어. 나쁘진 않죠. 왜? 우리도 사람이니까. 나는 생계를 위한 직업인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은 자꾸 나보고 네 걸 희생하더라도 네 걸 희생하더라도 네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행동이 왜 그래? 왜 그따위야? 이렇게 한다고. 갈등이 생겨. 두 번째, 이거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공적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국민은 바라는데 나도 내 자식이 있어. 나도 일일날 쉬고 싶어. 워라벨이야. 근데 왜 재난 나고 비 많이 오고 그러면 지들은 말이지 집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쏙 박혀 있는데 왜 공무원만 새벽부터 나오라는 거냐. 산불 나면 말이지. 국민들은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산불 현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사무실에 와도라도 나와 있어 이렇게 하냐. 나 그 불만이야. 이게 공무원이야? 아, 이게 불합리하다. 가서 직접 말이지 산불 끄는 것도 아닌데. 나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살고 싶어. 갈등이 있잖아. 늘 마음속에. 그래서 결국은 공적 가치 수행에 대해서 국민은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인정할 때는 또 낮게 인정해요. 맨날 미끄럼틀 깨져도 우리나라 미끄럼틀 깨지면은 누가 고쳐야 돼? 아파트에 미끄럼틀 부서지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고쳐야지. 그런데 그저 구청으로 전화부터 하지. 우리는 그동안 국가가 많은 것을 해오고 또 능력을 발휘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마음속에 뭐든지 정부가 나서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내 자식은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고 공무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얘기할 때는 공무원들 때문에 나라가 안 돼. 공무원들 요새 말이지 공직 가치가 없어. 공인으로서의 철학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 나를 마음 아프게 한다고. 왜? 나 공무원 할 때 그런 생각 안 했어. 그냥 생계를 위해서 왔어. 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바깥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는 내 가족을 챙기고 돈 또박또박 받아가지고 저축 잘 해가지고 때 되면 그냥 아파트 장만하고 애들 잘 가르쳐가지고 연금 받으면서 평생 사는 그냥 안정적인 직장인으로 살려고 왔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은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공직자 교육한다고 부르면 말이지 맨날 공적 가치가 어쩌고 공직 가치가 어쩌고 공무원들은 솔선수범해야 되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뭐 하고 그러면 아유 그래도 불나고 수해나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지 하고 직장 가면 어른들은 말이죠 과장님 국장님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그거 뭐야 하고 싶은 일하고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야 갈등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20대 5급 통상 이제 그 고시 합격한 사무관들이죠. 20대 5급이 기회가 되면 이직하겠다. 60% 나와. 이거 잘못된 거지. 잘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 이해는 하지만 그건 아니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 두 개의 괴리 때문에. 그럼 이걸 괴리를 갖다가 일치시켜야지 덜 불행해지고 행복하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복은 공무원의 행복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니까 해야 돼. 안 그러면은 1년, 2년은 이런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닐 수 있습니다. 1년, 2년은. 근데 30년 다니라고 그래봐. 매일 갈등이 생기는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스스로 갈등 좁혀야지. 그럼 직장에서도 좁혀줄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직장에서 좁히려고 어떠한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갈등을 좁혀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중앙부처는 인사혁신처,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지원과나 이제 이쪽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파트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내 스스로 이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걸 지금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저는 내 일에 의미, 가치, 보람을 찾는 과정이야. 이미 여기 여러분들 하고 싶어서 왔잖아. 하고 싶어서 왔어.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근데 문제는 해야만 하는 일이 내가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거하고 달라. 내가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공무원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공인으로서의 봉사보다는 그냥 직장인으로서의 소확행이야. 근데 직장에 오면은 매일 코로나19 발생했으니까 그지? 왜 공무원들은 그 전에 그 확진 나오고 그러면은 막 추적해가지고서
규정 어겼다고 막 이렇게. 국민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럼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까지는 내가 됐어. 그런데 내 하고 싶은 것이, 여기 와서 하고 싶은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확행이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해야만 하는 일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 갈등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래서 결국은 해야만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과의 그 괴리를 내 스스로 좁혀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30년 내내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좁힐 수가 있다니까. 마음을 바꿔서. 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 아, 내가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야. 이 사회를 위해서. 하고 이제 자부심이 높으면 어떻게 돼? 이 일에 대해서 일도 열심히 하게 되니까 일에 대한 성과도 높아지겠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성과가 높아지면은 국민들이 인정도 높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은 내 자부심을 높여서 일을 잘해서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해? 먼저 국민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냐? 우리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인데, 응? 여러분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공무원 그 실태조사가 있어. 공직 실태조사. 거기에 보면 이런 질문이 다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이 있어.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생각. 그럼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은 꽤 성취했다고 나와. 국민들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면 아주 낮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꽤 한다고 했는데 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서 불평을 한다고. 그래서 먼저 국민들이 나를 인정을 해줘라. 또는 주변에서 나를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줘라. 그러면 내 자부심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지.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가지고 내가 먼저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국민이 나를 인정해주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할 수가 있다니까.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추상적인 얘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국제적인 얘기를 가자고. 자, 여러분들이 아까 공무원 되려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왔는가?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행복은 사적 행복하고 공적 행복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프라이빗 해피니스하고 퍼블릭 해피니스. 여러분들은 행복이 사적 행복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사적 행복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직장을, 공무원을 통해서 승진도 잘하고 충분한 보수도 받고 복리후생 좋고 워라밸도 하고 뭐 이런 내 사적 행복만 생각하고서 왔는데 공적 행복을 요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런데 사적 행복만 가지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 행복한 직장에서의 그 그림 세 가지를 보면은 두 가지는 사적 행복일 수 있지만 일과 나 사이에서의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 자부심,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적 행복의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하고 행복하게만 지내는 것 가지고서는 어떻게 보면 행복의 완성이 아니에요. 공적 행복. 사람이 매일매일 내가 혹은 가끔이라도 내가 하는 것이 그래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고 그래도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행복을 느낀다니까요. 더 큰 행복을 느낀다니까요. 그게 이제 이거 공적 행복이에요. 근데 공직을 통해서 공적 행복을 느끼려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 이 갈등과 갭이 줄어드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면은 늘 괴로운 거예요. 1, 2년은 버티지만은 3, 40년은 못 버티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거나 청렴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너 공무원 왜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우선, 나 그래도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얼마나 봉사하는 일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친구들한테 좀 낯간지럽지. 낯간지러운 거야. 왜? 내가 그렇게 거창한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 100%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친구들 앞에서 그런 거 하면 좀 낯간지러워서 그 얘기를 못 한다고. 그래서 그 마음속 조금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공무원 그래도 봉급은 작아도 그 안정된 직장이고 뭐 연금도 있고 해서 괜찮아, 다닐만 해 라고 이제 대답할 수가 있어. 두 번째 대답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을 때 낯간지러운 거, 그거는 한마디 우리말로 우리끼리 쪽팔리는 얘기. 왜? 그렇게 대답하려면 봉급이 적어도 초봉이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는 돼야지. 2, 3천만 원 받으면서 내가 돈 때문에 여기 왔어 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좀 창피한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간 친구들처럼 6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 삼성전자 간 친구들이 그래 여기 뭐 회사도 좋지만 뭐 돈 많이 줘? 이건 얘기가 돼. 근데 우리가 그래도 뭐 생계를 영위하고 뭐 이렇게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연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이 안정된 직장을 택하고 얘기했을 때 그 봉급 수준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나 여러분들 선배니까 내가 봉급 다 책정하는 사람들 평생 알잖아. 최저임금을 그냥 간 넘었잖아. 9급 1호봉이. 9급 1호봉이 최저임금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올려서 최저임금 맞춘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 1호봉이 최저임금이 안 됩니다. 그 최저임금으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나 최저임금 받는데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고 지금 몰라도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괜찮을까? 창피하잖아, 솔직히. 5천만 원, 6천만 원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이놈들아, 너하고 나하고 달라.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내가 3천만 원 봉급자리지만은 6천만 원 받는 대기업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 이 사회를 위해서. 라는 그 의지와 자부심을 가져야지. 자. 제가 이제 그 중앙부처에 과장을 할 때, 그 전에는 이제 워낙 과장이 되기 전까지 이제 바쁘고 그러니까, 고향이 대전이고 여기서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친구들은 여기에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가끔 동창회를 하고 그러면 못 갔어요. 그러다 이제 과장 정도 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시간도 좀 있고, 또 뭐 이제, 동창회 있으면 꼭 연락해. 그러면 이제 간다고. 그럼 30대니까, 나보다는 이제 뭐 의사나 변호사 이렇게 친구들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돈이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들이 꼭 1차를 하고 나면은 의뢰, 야, 재근이 모처럼 만에 서울에서 왔으니까 우리 2차 가자. 그러면서 다 좀 의시되는 거야. 야, 내가 낼 테니까, 야, 재근아, 맛있는 데로 가자. 너 먹고 싶은 게 뭐냐? 양주가 먹고 싶냐? 뭐 맥주가 먹고 싶냐? 네 말해. 뭐든지 내가 다 사줄게. 물론 그 당시에 경제력을 봐가지고서는 당연히 친구들이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가서 먹을 수 있지. 먹어.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꼭 한마디를 한다고. 뭐? 야, 니들은 내가 니들하고 술 먹어주는 것만 해도 영광으로 생각해, 이놈들아. 어디 감히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놈들이 이제 막 깔깔깔깔 웃다가 이제 내가 워낙 정색을 해가지고 얘기하면은 이 자식 왜 이러지 하고서 이제 눈이 동그래지거든? 그럼 내가 그 얘기를 한다. 야, 봐라, 이놈아. 너 눈 올 때 무슨 생각해? 이런다고. 너 눈 올 때 이 생각하지? 이제 예를 든다면은 무주 스키장이 좋을까? 이 서울 같으면은 용평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응? 아니면 베어스타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너 그거 생각하잖아. 야, 이놈아. 나는 지금까지 눈 올 때 한 번도 그거 생각해 본 적 없어. 나는 눈 내리기 시작하면은, 야, 새벽 4시부터 여러분들 고가도로나
이 다리는 빨리 어는 거 알죠? 밑에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제일 미끄러워요. 그래서 거기는 미리 염화칼슘을 뿌려놓지 않으면 그 이튿날 교통 대란이야.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그걸 이제 수로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도로가에 이제서 일하시는 이제 분들이 계셔. 그러면 차에 이걸 염화칼슘을 잔뜩 싣고서 새벽부터 다니면서 여기 뭐 신도육교, 여기 뭐 이제 수침교 막 이런 데 막 뿌리고 다닌다고. 서울 말할 필요도 없고. 이놈들아, 니들 눈 올 때, 야, 눈 보기 좋다. 용평으로 갈까, 베어스타운으로 갈까 할 때 나는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염화칼슘 뿌리는, 우리 수로원들 생각나더라. 니들 태풍 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냥 집에 들어밖에 앉아가지고서 아이고 비 오고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보고 영화 보고 이럴 때 나는 교통 걱정하고 저 비 때문에 말이지 농작물이 부여뜰에 논산뜰에 서천뜰에 농작물 잠기면은 저게 얼마나 피해가 있을까. 내가 설령 직접 그 일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난 주로 이제 많이 기획 파트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총괄 취합해가지고서 물론 이제 그 지휘하기도 했지만은 그런 생각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하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끔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웃을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하고 너희들 그거 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나를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술 사준다고 니들이 고맙게 생각해야지. 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봉급 가지고 그들하고 경쟁을 하면 쪽팔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경쟁력 있는 걸 가지고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경쟁력이 없는 걸 가지고서 경쟁을 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지.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자꾸 이제 우리가 3만 불 나라입니다. 3만 불 나라는 공무원도 3만 불, 4만 불로 만드는 나라예요. 제가 사무관 때는 1983년에 사무관 됐으니까 2,000불 정도 됐을라나요? 2,000불의 나라입니다. 2,000불의 나라의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냐면은 자료 수집을 하러 워싱턴 DC나 시애틀이나 아니면 이런 데를 출장을 가면은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해요. 약속을 했는데 저 친구가 과연 나와줄까? 미국 애가 내가 연락한 저 파트너가 정시에 나와서 나를 맞이해가지고서 안내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잘 줄까? 걱정이 돼. 자신감이 없어. 늘. 근데 2만 불, 3만 불 나라가 됐을 때 제가 이제 외교관이 될 기회가 있어서 독일에 공사 총영사로 나갔어요. 모든 나라의 대사들이 다 제가 딱 어떤 행사장에 가기만 하면 저를 중심으로 다 모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대사들이. 다른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이 국가가 여러분들을 문화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은 책임을 져준다 이거예요. 그게 3만 불 국가예요. 그게. 비록 지금 출발은 미미하고 작은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연수가 차고 이렇게 하고 나라가 계속 발전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 긍지를 가져라. 그래서 이제 공적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공적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입직할 때 들어왔을 때의 그 개인 목표하고 조직이 늘 요구하는 목표하고 차이가 생기니까 늘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개인 목표하고 조직 목표하고를 조화를 시켜야 돼. 아까 얘기한 것들은 조직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거 하기 전에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저는 이걸 개인 목표의 사회화라고 일단 제 스스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개인 목표의 사회화. 내 개인의 목표를 공적 가치가 있는 이 사회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 개인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내가 편하게 살고 봉급을 더 많이 받고 싶고 일을 조금 더 그 시간을 좀 말이지 주말에는 좀 덜 하고 싶고 하는 그 내 개인 목표가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것이 공적 가치 영역 속으로 어떻게 사회화시킬 것이냐 이 방법이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공직을 이제 선택할 때 얘기를 이제 해보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서클 활동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모도 많이 했어요. 2학년, 3학년 서클 MT를 갔다 오고 나서 여름 학예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나 이제 공무원 되겠어. 공무원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클에서 후배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악의 구렁텅이로 선배 같은 사람 왜 들어가느냐. 그 당시에는 공직이라고 그러는 것은 악이야. 79년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50 정부가 굉장히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이제 그럴 당시이기 때문에 정부에 들어가는 것은 악이다. 근데 그 악 속에 그 정부를 타도하려고 말이지 앞장서고 했던 그 학생 리더가 그 공무원이 되려고 그러는 것은 배신 아니냐? 이때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구조학과 개인선이 있다. 구조학은 마피아같이 그 조직 자체가 악이야. 근데 그 조직, 마피아같이 나쁜 조직에서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있다. 자, 여러분들이 공무원 조직, 정부를 구조악이라고 본다면은 그 속에서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개인선이에요. 자, 구조선은 뭐냐면은 구조적으로 선해, 종교단체, 착한 조직이야. 그런데 그 속에서 나쁜 짓 하는 놈들 있죠. 응? 그건 개인악이야. 자, 구조악이 구조선으로 바뀌려면은 구조악이 더럽다고 해가지고서 선한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가면은 영원히 안 바뀔 거 아니냐. 계란이 바위를 쳐서 부서지더라도 개인선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노력을 해야 언젠가는 이것이 구조선으로 바뀔 거 아니냐. 내가 이제 그 논리를 편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평생 직업 없이 빌부터 살 수는 없다. 운동하던 우리 선배들 직장 없어가지고서 맨날 여기저기 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 보지 않느냐.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애인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내 가족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직장을 나는 정부로 택하겠다. 그 이유는 내 가족과 나의 삶을 영위하기 하는 그 개인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여러분들이 얘기한 구조학을 구조선으로 조금이라도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내가 들어가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공무원 이제 공부를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 목표의 사회화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가졌을 때 그 목표가 저처럼 숭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목표도 그렇게 숭고하지 않았다고. 왜? 연애를 하는 내 지금 이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 가가지고서 봉급 받아가지고서 우리 둘이 정말 행복하게 애기 낳고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충남도청에서 근무하는 6급 주사 우리 아버지
평생 높은 사람들 보면 말이지, 저 부럽기만 한 우리 아버지, 나 군수 돼가지고서 우리 아버지가 못한 군수 내가 좀 한번 좀 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소원 좀 풀어주고 싶었어요. 이런 굉장히 그 개인적인 욕구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욕구만 가지고서 왔는데 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갈등과 괴리가 계속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개인 욕구를 사회화시키는 과정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 욕구를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욕구가, 즉 사적 행복을 위한 그 욕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회화가 되고 자기 합리화가 되고 하는 과정, 그 과정을 이제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4시 1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무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서는 30년 견뎌내지 못합니다. 늘 갈등과 괴리 속에서 사는데 내가 매일 보면서 아유 이거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응? 그러고 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층층시야 말이지.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자기 합리화를 안 시키고서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20년, 30년 공직생활을 쭉 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자기 합리화를 시켜야 돼. 근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첫 번째 길이 뭐야? 내가 공무원 첫 출발은 비록 내 사적 행복을 위해서 출발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나는 공적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좋은 일을 늘 한다라는 그런 합리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화거든.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앞으로 한 1년이나 뭐 5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공직 선택한 이유를 하나의 에피소드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누가 물었을 때 나는 이래서 나는 공직을 선택했어. 자, 제 에피소드 일단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이건 제가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사실은 내가 공직 선택한 이유는 아니에요. 근데 누가 물어보면 나는 그것 때문에 했다고 그래. 내 스스로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자, 80년 겨울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예요. 공부는 81년 여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무원 시작은 이제 83년 3월부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제 1년 이렇게 간격이 있는 거야. 82년 12월에 학교에 이제 이렇게 공고가 하나 붙었어. 그동안 이제 휴교 때문에 공부를 못했으니까 대통령 이제 시해 사건 나고서 한 1년 동안 막 그 학교가 이제 휴교를 하니까 공부를 못했으니까 보충을 무료로 해준다. 그러면서 혹시 경제학 공부 들을 사람은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무료로 갔어요. 갔더니 이하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이분이 미시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 한 1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공무원 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갑자기 그 말씀을 약간 좀 엄한 그 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부하려면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우리는 뭐 경제학 공부하러 왔는데 왜 느닷없이 공무원 얘기를 하고 이러냐. 그 당시에 돼지고기 파동이 났었을 때예요. 돼지고기 파동은 뭐냐면은 돼지값이 폭락하는 거야. 돼지값이 폭락해가지고 돼지 새끼를 사료로 먹이지를 못해. 비싸가지고 사료값보다 돼지값이 싸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그 당시에 돼지 새끼를 그냥 파묻는 거야. 그래서 서로 죽여. 그러니까 자기가 난 자기 돼지 새끼를 못 죽이니까 옆집 친구한테 날 잡아서 우리 집 돼지 파묻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서로 번갈아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거거든.
돼지가 얼마나 이쁜지 압니까? 남해는. 저는 어렸을 때 돼지하고 살아서 알아요. 시간 없으니까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심각한 거지. 그래서 농민들이 정말 정부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돼지고기 값이 말이지. 이제 뭐 돼지를 키우는 대로 손해니까. 근데 그걸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이 자리에서 당신의 제자지. 이 자리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여러분의 선배가 지금 농림수산부의 사무관인데 이 친구가 위반을 했다. 어떻게 위반했냐. 돼지고기 값이 오르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 돼지고기 값을 안정시켜라라는 이제 정책 방향을 줬을 거 아니야? 이 친구가 돼지고기 값을 안정시키려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가지고 공급을 늘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묘수를 낸 거야. 그럼 굉장히 묘수예요. 시골에 가면 애들 다 이제 서울로 이제 공부 보내고 나서 노인 양반들 둘이만 사는데 외양간 하나씩 다 있다. 그러면 좋은 종돈을 무료로 한 쌍씩 주자. 그러면은 집에서 나오는 부산물 가지고 먹여서 나중에 새끼 나면 팔아가지고 그때 갚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농민들은 좋지. 좋은 종돈을 주니까 종축장에서 너도 나도 2마리씩 안고 왔어. 근데 이 선배는 돼지의 습성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나 소는 1년에 1명을 낳지, 1마리를 낳지. 근데 돼지는 한 번 날 때 1마리가 아니라 8마리에서 12마리를 낳지. 사람은 가입 연령이 되려면 적어도 10몇 년 지나야지 가입 연령이 되지. 돼지는 가입 연령이 되려고 그러면요. 태어나가지고 새끼가 몇 개월 지나면 가입 연령이 돼. 그러니까 처음에 2마리였는데 이놈이 가서 몇 개월 만에 가입 연령이 돼서 아기를 가졌네. 근데 8마리는 낳네. 이놈도 몇 개월 만에 가입 연령이 돼서 또 아기를 낳네. 몇십 마리가 되지. 그것 보고 기하가 부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야. 부산물로 키울 수 없어. 먹던 그 꾸정물, 음식 남은 거 가지고 못 키우지. 그러니까 사료를 사야 되는데 사료가 비싸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확 내려가지.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00만 농민이 눈에서 눈물이 나고 500만 국민의 입이 기뻐가지고 활짝 웃는다. 이게 공무원이다. 앉아가지고 수요 공급 곡선만 배워가지고서 정책을 하라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아니고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세상을 공부해야 되고 가치를 공부해서 진실로 그 사람들의 입장이 돼가지고서 정책을 잘 해가지고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공무원이니까 공부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수요공급법칙만 배우려고 한 놈들은 지금 당장 나가라 이거야. 그때는 한참 이제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면서 이제 운동권 활동을 제가 그래도 이제 좀 학교에서 서클 활동하고 그랬지만은 여러분들 그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려면은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나 이런 걸 읽으려면요 경제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경제학 지식이 없으면은 기본적인 경제학 지식이 없으면은 이 사회과학 서적을 읽질 못해. 그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기본적인 공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공무원이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정말 그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거야. 맞는 거야.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은 나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00만 농민이 울고 웃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 관을 잘 세워가지고서 내가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난 공무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것이 사실이어야 돼요. 일어난 일은 사실인데 진짜 내가 공무원이 된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지금도. 언론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 몇십 년 동안. 나한테 유혹이 닥치고 나한테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는 내가
그 선생님을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공무원이 됐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나를 바로잡아 준 것이 내 자기 합리화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합리화의 논리를 여러분들의 경험 중에서 에피소드를 만들어 가지고서 한 장 정리를 해야 된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작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긴 세월이잖아요. 20년, 30년의 이 긴 세월 봉급만 바라보고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내 편한 것만 생각하고 내 직장인으로만 생각하면은 친구들 만났을 때 또는 뭐 했을 때 비교돼서 못 삽니다. 실제로 보람도 있어요. 자, 어떻게 실제로 보람이 있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느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조합 방법 두 번째. 이제는 아까는 개인 목표를 사회화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사회 목표를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사회 목표는 뭐예요? 아까 사회가 꼭 필요한 일, 해야만 하는 일, 공적 가치라고 그랬죠. 그죠? 어려운 약자를 보살피는 일, 그죠? 예.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일, 가난한 집 애들이 학교를 가게 하는 일 등등 많은 일이 있잖아. 경제를 발전시켜서 일자리를 제대로 잘 만들고 제공해 주는 일, 많은 일이 있어요. 그건 사회 목표야. 이 사회 목표인데 이거 어떻게 개인화시키지? 개인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공무원 뭐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무원 돈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예산이 이제 600조 원 됐습니다. 600조 원.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기업, 개인 뭐 전부 해가지고서 24시간 정말 노력해가지고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1,800조 원 정도.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아니더라도 600조 정도. 한 2,000조 되는가 보다요. 제가 이제 정확히 이제 지금 이 날짜로, 연도로 기억을 못 하지만은 하여튼 30% 정도가 아야소리 못하고 국민들이 벌어가지고서 정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번 돈 말이지 힘들게 벌어가지고서 3분의 1을 갖다 딱 정부한테 줬는데 그걸 쓰는 사람이 흥청망청 쓰고 능력도 없는 놈이 청렴하지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쓰면은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100대 1, 200대 1 실력 있는 사람 뽑은 다음에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서 면접 거쳐가지고서 그 인성 검사하고 공직가치 검사한 다음에 뽑아놓고 나서 뭐라고 해, 이제 국민은. 너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돈만 써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이 돈 벌면은 공직률 위배 아니에요. 모르시는구나. 공무원은 돈 벌면 위배입니다. 여러분 돈 벌면 안 돼요. 돈 벌려면 반드시 적정한 그 논리에 의해 가지고서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서 할 때 사례금 나오잖아요. 돈 버는 거죠. 다 우리 기관에 신고를 하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왜? 공무원은 돈 쓰라고 뽑아줬는데 돈 쓸 생각 안 하고 돈 벌 생각하면 돼, 안 돼? 국민한테 도리가 아니잖아요. 600조 원을 제대로 못 쓰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돈 벌면 징계하는 거예요. 사법연수원에 예비 판검사가 노량진 학원에 연락 와. 아이고, 검사님 말이지. 주말에 뭐 하십니까? 응? 오셔가지고서, 응? 행정법, 응? 특강이나 좀 이렇게 해주시죠. 그렇게 하고서 용돈 받아? 다 징계받잖아. 왜? 너는 공무원으로서 돈을 쓸 사람인데 왜 돈 벌었어? 허락 없이. 공무원은 돈 쓰는 사람이란 말이야. 600조 원 쓰는 거야. 자, 그런데 그 600조 원을 내 돈처럼 쓸 수가 있다니까. 내 돈처럼. 여러분들 봉급은 3천만 원, 4천만 원이지만 여러분들 쓰는 돈은 600조 중에서 내가 쓰는 돈은 2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동사무소에서 오신 분들 혹시 있어요? 이제 동사무소. 뭐 담당하세요? 예? 가족 증명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복지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그지? 복지 업무 담당. 그런데 복지 업무 담당이 이제 그동안에는 사회복지직만 했는데 행정직도 이제 뭐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이런 걸 또 행정직들이 하고 어려운 파트는 이제 또 이제 그 사회복지가 이제 하지만은 다 복지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통상 몇 분 정도를 챙기냐. 편차가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대개 한 200명 정도. 많이는. 그럼 200명한테 1년 동안 공적 자금을, 그러니까 공적 부족, 뭐 말하자면 생계 그 기초 수급 주는 것서부터 병원에 가게 하는 것에서부터 아니면 뭐에서부터 뭐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계산하면 얼마 정도 쓰냔 말이에요. 적어도 몇 억은 쓴다고요. 몇 억은 쓴다고. 자, 그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가 1년에 한 번 나는 나와 내 가족만 위해 살지 않아. 그래도 봉사활동 한번 해가지고서 한번 가가지고서 한 4시간 청소 한번 하고서 봉사했다는 거 그거 쪽지 받고 와서 속으로 나는 그래도 나 혼자 살지 않지. 그래도 이웃하고 살지 하면서 나름대로 위안을 삼는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은 얼마나 매일매일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억을 써가면서. 자, 내 돈 가지고 좋은 일 하는 것만 좋은 일,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 가지고 좋은 일 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산 가지고 좋은 일 하면 의미가 있는 거지. 자, 부자에 대해서 생각할 거야, 이제. 여러분, 부자는 뭐예요? 부자.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죠. 돈 많다고 해서 다 부자예요? 일단 돈 많다고 하면 부자라고 하지만 부자에도 종류가 있어요. 배고픈 부자. 아무리 지금 돈을 많이 벌어도 계속 벌고 싶어. 이 사람은 돈이 인생이고 돈이 철학이야. 배고픈 부자. 있어도 쓰지 못하고 쟁여놓기만 하고 또 벌려고. 돈에 갈구 목마른 사람. 배고픈 부자예요. 나쁜 부자. 돈 벌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벌어. 네, 나쁜 부자. 철없는 부자. 그냥 막 쓰는 거야. 대개 철없는 부자는 배고픈 부자와 나쁜 부자의 아이들이에요. 애들이야. 예전에 했던 뭐 그 야타족이나 오렌지족, 낑깡족. 그러니까 부모가 주는 대로 그냥 막 쓰는 거지. 철없는 부자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 돈 많다고 다 부자예요? 이런 분들 부자라고 여러분들 존경하겠어요? 보헤미안 부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부자 같아요. 보헤미안 부자는 적절히 돈을 벌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전문 영역, 대개 이제 전문가들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소득 수준을 얘기하면은, 뭐 한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버는데 이걸 가지고 즐겨.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뭐 저기 예술의 전당도 가고, 이렇게 미술관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하면서 이렇게 문화 예술도 즐기고 또 자기가 그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은 돈을 또 뭐 한 몇백만 원 정도는 내가 좋은 LP를 모은다든지 아니면 뭐를 위해 가지고 뭐 자전거라든지 뭐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 남한테 피해도 안 줘. 근데 여기 이제 품격 있는 부자부터 이제 봉사를 해.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에 한두 번씩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돈도 내고 뭐 수혜 뭐 이렇게 나고 그러면 말이죠. 의원금도 보내고 또 뭐 복지시설에 가서 이렇게 봉사도 하면서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그래도 돈이 내가 많은 대신에 나는 내 돈을 나만 쓰지는 않아. 이웃한테 나눠라는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서 이제 사는 사람. 여기 이제 품격 있는 부자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은 제주의 이제 김만덕, 객주 같은 양반들. 제주가 다 완전히 기근,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자기 평생 놓은
모은 재산을 곳간을 열어가지고서 제주 도민을 먹여 살립니다. 경주의 최부자. 경주의 최부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근이 들어가지고서 근동이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만석직이 자기 재산을 다 열어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안동에 이제 뭐 저기 학봉 김성일의 이제 종손 같은 분들, 자기 전 재산을 표시 안 나게 독립군 군자금으로 다 줘. 근데 그게 표시가 나면은 안 되니까 다 그냥 뭐 기생질하고 도박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가장해가지고서 다 줄어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학봉 선생 집안이 다 망했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보니까 거기로 그 돈밭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마련한 것이 다 갔어. 이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존경받는 부자라고 그래요. 존경받는 부자. 돈이 많고 그 돈을 좋은 일 하는 데 쓰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받는 부자라고 그래요. 자, 공무원 돈 많아요, 안 많아요? 내 돈은 몇 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나라 돈은 몇백조 원이죠. 돈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죠. 많아. 그런데 공무원이 매일매일 하는 일은 뭐예요? 돈 쓰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돈 쓰는 일을 궁리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공무원이 기한하면은 다 돈 쓰는 거예요. 그렇지. 토목직 공무원이 기한하면은 뭐 몇십억 쓰는 거고, 그죠? 계급에 따라 이제 좀 차이는 나겠지만 다 돈 쓸 궁리하는 거야. 공무원은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매일 돈 쓸 궁리하는 게 공무원이에요. 왜? 국민 돈 쓰라고 한 게 공무원이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공무원이 자기 일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 아주 나쁜 극소수의 몇 명 빼고 나서는 본질적으로 좋은 일 하는데 돈 쓰잖아요. 도로를 논다든지 복지정책을 실행을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매일매일 좋은 일 하는데 돈 쓰는데 공무원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지.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쓰기 위해서 있는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못 쓰지.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쓰면은 하고 싶은 걸 하면은 행복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공무원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예산을 잘 따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그러면 해야만 하는 일을 한 거잖아. 행복한 거지. 그게 사회 목표의 개인화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단기 기억이 자꾸 사라져. 안타까워. 그럼 내 돈을 가지고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보필할 수 있어. 근데 그거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사회가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고 80 넘고 이렇게 저기 하면 고령화되니까 전부 다 이런 그 치매가 오는데 이 사회적으로 이 치매에 대해서 말이지 뭔가 이게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어머니 일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노령연금 제도를 만들었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이제 효도는 나라에서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국민 여러분, 효도 나라에서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지금 그 혜택을 받아요. 매일 데이케어 센터를 가시는데 제가 내는 돈은 20만 원이지만은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80만 원이야. 자, 그게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고서 하고 싶은 걸 내가 정책을 만들어서 국가로 하여금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그 많은 돈을 써가지고서 했으니 대한민국에 그렇게 존경받는 부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게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10만 원, 20만 원 올려받을 것인가 이걸 궁리하기 이전에 국민이 나한테 맡긴 500조 원, 600조 원의 돈을 내 돈처럼 얼마나 제대로 잘 쓰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년 뒤에 은퇴를 할 때 내 치부책에는 뭐라고 써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대전시 유성구청에 있을 때 내가 그때 8급이었는데 우리 지역에 혼자 돌아가신 독거노인이 발생했다. 7일 만에 발견됐다. 국민소득 3만 불 나라에서 그래 사람이 죽고 나서 7일 만에 발견되는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는 도저히 내가 내 양심 용서를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 달동네에서 적어도 독거노인이 혼자 고독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이런 노력을 해서 동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시에 구청하고 시에 복지과에도 이야기하고 해가지고서 그때 독거노인하고 이렇게 그 자매 결연 시스템도 맺고 무슨 이렇게 연락하는 그런 것도 하고 하면서 내가 예산을 그때 5천만 원 썼다. 이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0년 뒤에 애들 다 크고 나서 은퇴했는데 엄마는 평생 동안 공무원 했다고 그러는데 아빠는 평생 동안 공무원 했다는데 뭐 했어요?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글쎄 뭐 했지. 내가 그래도 니들 굶기지는 않았잖아. 그래도 풍족하게는 못 해줬어도 잘 가르치긴 가르친 것 같은데 이렇게 자신 없는 인생 살지 말고 엄마가 지금 너 학교 다니면서 지금 안전하게 지금 다니잖아. 옛날에 그렇게 안전하지 않았어. 근데 그때 학교에서 이렇게 오다가 피해를 당한 그런 걸 보고서 우리들이 모여가지고서 정책을 내고 개발해가지고서 그때부터 이렇게 네 가는 거 말이지 다 이렇게 추적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엄마가 그때 아마 전국적으로야 수백억 썼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엄마가 그래도 한 1억은 썼지. 그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이잖아. 그게 내 돈. 1억을 가지고 좋은 일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공무원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책을 개발할 때도 내 주변에 내 이웃의 그 긍휼하고 아픈 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거지, 그걸 생각하는 거지. 그냥 예산 저기 하라고 하면 시키는데 그냥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못 견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내 호주머니 돈만 보고 사니까. 그런 불쌍한 인생 살지 말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늘 가난하게 사는 인생이 된다고. 자,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돼. 왜? 기왕 존경받는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큰 부자가 돼야지. 그치? 예산을 많이 쓰는, 부자는 어쨌든 좋은 일 하는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니까 돈을 많이 써야 되지. 돈을 많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많이 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지. 대전시에서 그래도 제멋대로 쓰는 거나 여러분 오해는 안 하지, 그지? 내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 그냥 내 사적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오해는 안 하실 테니까 그냥 갈게요. 누가 돈 그래도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대전시장이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높잖아. 높이 올라가야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중간에 괴로움이 있더라도 제발 포기를 하지 말고 좀 참아. 그럼 높이 올라가서 자기가 공부했던 그 철학과 그 꿈과 뜻을 펼칠 생각을 해야지. 조금 뭐하다 그래가지고서 에이 하고서 그냥 도망가.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남아가지고서 예컨대 저처럼 그래도 그 지 한 거 말이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평생 지낸 친구를 보면은 자기 인생 후회됩니다. 분명히. 버텨서 높이 올라가야 돼.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그 올바른 일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견디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저는
선한 권력의지라고 생각해요. 권력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9급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적어도 나는 서기관, 부이사관까지는 가야지. 잘하면 이사관까지도 갈 수 있도록 하면은. 중앙부처하고 교류 잘 해가지고서 열심히 하면 이사관까지 간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제 그 동료들 지금 보면 9급부터 시작해. 7급 했으면 당연히 이사관까지 가야지. 1급까지도 한번 해봐야지. 그럼 뭐야? 그때 가가지고서 내가 차곡차곡 싸우면서 해보고 싶었던 걸 하는 거예요. 높으니까 아무래도 재원 동원 능력 있잖아. 그치? 또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좀 쉽고. 공무원 승진시켜주는 것은 좋으라고, 개인이 좋으라고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 직책과 직위를 활용해서 더 쉽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무관이 6급보다는 대외적으로 협상 능력이 있고 하니까 사무관 되면은 더 훨씬 일하기가 좋다고. 자, 위에 이제 보자고. 공무원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여러분들은 뭐예요?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너 공부 안 하면 말이지 거지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아니에요. 공부 안 하면 이 돈을 쓸 수가 없어. 의사결정이 대부분 재원의 결정인데 직장에서 재원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되게 전문가예요. 우리 대전세종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직급이 높은 사람이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면, 안 하면 매일 남이 시킨 일만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행복하지가 못하지. 공부를 해가지고서 전문 영역을 키우고 높이 올라가면 내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가 참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공부를 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높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 자, 8급 공무원이 뭐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래. 난 진짜 이거 꼭 하고 싶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독거노인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진짜 나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걸 위해서 내가 공무원이 됐어. 그리고 이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87인데 저쪽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나 늘 불안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데서부터라도 우리 독거노인 진짜 그 좀 잘 관찰하고 보살펴 주는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8급이야 내가. 그럼 어떻게? 사무관 거쳐야지 이제. 그지? 팀장님 거쳐야지. 팀장님한테 가니까 팀장님이 뭐라고 어떻게 돼? 팀장님 넘었어. 그때 또 과장님 가니까 또 설명해야 되고 뭐 층층 시야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필요한 것이 정책 생산과 집행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냥 조직에서 이거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일해야 되니까 서류 만드는 거 아니면 뭐 보고서 만드는 거 말씀 자료 쓰는 거 아니면 뭐 그 정책 계획서 만드는 거 이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돈을 넓고 널린 600조 원 누가 주인 없어요. 능력 있는 놈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정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돈 쓰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새로운 정권이 와가지고서 인수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우리 철학대로 돈을 쓰게끔 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머리 싸 궁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철학을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책 위반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서 멋지게 정책을 만드는 거야. 이 정책을 왜 필요하냐? 신금을 울려. 아주 그냥 무슨 동 산동네 말이지. 87세 노인이 돌아가신지 또는 뭐 어디에 말이지 모녀가 말이지 죽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조금 미리 알았으면은 긴급 구호 시스템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서 이 친구들이 정말 통장에 100원만 남겨놓고서 잘못된 결정을 했다. 이런 그것부터 쫙
기술하면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게 3만 물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획서를 잘 만드는 정책 생산과 집행에 관한 공부를 해가지고 능력을 키우면 그렇게 해가지고 딴 예산은 내가 쓴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 봉급은 5천만 원이지만은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딴 돈이 2억이면은 2억 잘 집행하고 내 공책에다가 몇 월 며칠 이런 걸 해서 나 2억 썼어. 친구들 나중에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 너 2억 쓴 적 있어? 이런 좋은 일 하는데? 그게 사회 목표를 개인화하는 거예요. 나라 돈을 내 돈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이 좋은 일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좋은 일이고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어떤 것이 해야만 하는 일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수곡선 공부만 하지 말고 이 친구들아 인생 공부를 하고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인문학 공부를 해야 국민을 울리지 않는다라고 한 것처럼 관을 공부해야지. 그래서 가치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책도 읽고 세계관 공부도 하고 인생관 공부도 하고 직업관이 뭔지 결혼관이 뭔지 이런 나름대로 그 관을 계속 닦으면서 나는 지금은 비록 7급이지만 내가 사무관이 되면 그래도 내가 직원들 몇 명 거느리는 이런 조직의 팀장이 됐을 때 나는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지내는 거예요. 괴롭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설득하고 협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만든 걸 잘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똑같은 거라도 말이지, 막 설명을 잘해. 와서 보면은. 그지? 그러면은, 그거 된다고, 그 정책이. 예산 주는 거야. 근데 어떤 친구는 페이퍼는 잘 만들고 뭐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일도 잘해. 그런데 설득을 못 해. 윗사람이나 동료나. 설득을 시키는 것은 자원 능력이거든. 근데 설득시키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술 잘 먹는 것도 설득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술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자리가 갔을 때, 이 동료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좌중을 즐겁게 하고 리드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 네트워크로 평소에 만들어 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지, 야, 이거 중요한 일인데 우리 이거 같이 하고 이거 꼭 필요하다. 그 설득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걸 자꾸 생각해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대한민국에 널려있는 600조 원이 다 내 돈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 하는데 매일매일 돈 쓰는 사람, 이게 부자죠. 공무원 존경받는 부자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가에 대한 이제 그걸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공적 가치는 그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자유주의 시대 때는 수십 년간 그 경영성이나 효율성이나 뭐 이런 것이 이제 완전 경쟁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어떤 그 중요한 정부의 가치였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야, 위기가 닥치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인클루시브, 포용성이라고 그러는 거, 형평성이라고 그러는 거. 아, 이런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걸 끊임없이 놓치지 말고 자기가 캐치를 하고 해서 이걸 자기 마음속에 넣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많은 가치가 부침하면서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것. 따뜻한 마음. 인문학적 가치예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내 이웃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문학적 가치라고 그러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 노인 양반이 자꾸 뭐 드렸는데도 또 와. 그러면 야, 저 양반은 말이지. 이거 한 번 드렸는데도 말이지. 그 이튿날 또 와서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할 때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는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 입장이 되고 내가 우리 어머니 입장 한번 돼 봐서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즉 똑같은 인간으로 내가 주민이 돼보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이 인문학적 가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따뜻한 행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할 일은 행복이 뭔지를 이제 보고, 그지? 행복은
사적 가치와 공적 가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적 가치와 공적 가치를 다 가져야지 내가 행복한데, 그지? 진짜 행복한데. 근데 내가 처음에 공무원에 들어올 때는 사적 가치를 내 개인의 목표로 해가지고서 한 90% 가지고 공적 가치를 10%에서 가지고 왔는데, 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늘 매일매일 괴롭고 힘들겠다. 그러니까 공적 가치의 영역을, 즉 공적 행복의 영역을 조금 늘려서 조화를 좀 이루어보자. 스스로 해보자.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내 개인 목표를 사회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나를 자기 합리화를 시키자. 에피소드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어려울 때마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에피소드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그래도 괴로워.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예산을 쓰는 거, 이거 내 돈 가지고 좋은 일 하는 것만 좋은 일이냐? 국가 예산을 가지고서 좋은 일 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나는 최대한 내 앞으로 공직생활 30년 동안 나는 500억 쓸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내가 만든 정책으로 500억 한번 쓰고 나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나라 돈을 내 돈처럼 쓰는 그런 사회 목표를 개인화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누구나 존경받는 부자로서의 공무원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3가지 공부를 해야 된다. 가치관 공부, 두 번째 일을 하기 위한 정책이나 이런 그 집행과 관련된 이런 전문적인 그런 공부,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공부, 그죠? 설득시키고 협상하는 그런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은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존중받아야 될 그런 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이 해야 될 것은 인문학적 가치를 행정을 통해서 이 땅에 구현시키는 거다. 인문학적 가치는 사람이 사람답게 그래도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는 강자가만 좀 유리한 그런 세상이 아니고 강자와 약자가 그래도 좀 이렇게 어울리면서 살 수 있는 포용사회를 위해서 내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결국은 따뜻한 행정이다. 혹시라도 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이 관을 좀 세우고 하는데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하나 운영을 하는데 제가 한 90 몇 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아주 재미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좀 그런 얘기예요. 재미없는 내용이지만은 유튜브 가서 정재근 TV 이렇게 치면은 뜨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AI 시대 공무원들 살아남을까 뭐 그런 거, 그렇지? 공무원은 왜 행복한가 뭐 이런 거 종종 있으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뭐 구독해 주시면은 저도 나름대로 와서 이렇게 또 시간을 투자한 그런 보람이 있겠습니다. 행복하시고, 정말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행복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면 20년, 30년 지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건 자신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